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코리아 이주석입니다. 이번 인공지능 해커톤에서 이미지 생성 관련된 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인텔에서도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생성형 이미지 관련된 분야, 추론 시스템, 오픈 뷰너라고 불리는 제품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갖고 이 인프루언싱 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저희 행사에서 진행되는 HP의 오멘과 같은 제품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라고 하는 새로운 CPU가 들어가 있는데 이 CPU 이 제품 안에는 CPU 기존의 CPU뿐만 아니라 GPU, NPU 소위 이제 AI 추론 기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NPU 기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하는 기능을 갖고 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해커톤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텍스트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갖고 뭐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사이트에 올려갖고 그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갖고 다양한 상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재미있게 한번 이 행사에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AI 드론을 이용한 어, 컴퓨터 비전 이미지 인식이긴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긴 해서 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갖고 좋은 상품도 한번 타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멀티모달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우선 데이터의 시대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텍스트 이미지 생성 방법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은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되게 너무 이제 뭐 과신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나 또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최근에 사람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공지능은 단지 수단일 뿐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결국 디지털화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AI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갖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긴 해갖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를 특징 짓는 크게 네 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두 번째가 퍼베이시브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네 번째 AI 이제라고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저는 뭐 AI라는 표현보다는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 하면 모든 기기들이 다 컴퓨터화가 돼가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컴퓨터화되는 기기들이라든지 뭐 핸드폰, 뭐 자율자동차 뭐 IoT 디바이스, 뭐 당연히 뭐 PC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센서 이런 것들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모든 기기들은 컴퓨터로서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고 그만큼 인텔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이 기술 지금까지 50년 넘게 갖고 왔던 어떤 기술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기기들이 컴퓨터화가 되고 있고 그런 기기들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퍼베이시브 커넥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기,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상호관계 데이터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뭐 IoT 디바이스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클라우드로 옮겨가서 데이터가 옮겨지기도 하는데 이 클라우드하고 엣지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어떤 퍼베이시브 커넥티비티, 5G 기술, 6G 기술 같은 거, 블루투스 기술 같은 거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게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연결됐을 때 비로소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퍼베이스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데이터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엣지에서 어떤 대형 데이터 센터까지 이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됐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 제대로 모였을 때 비로소 AI라고 하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도 어떤 기술이 발전해 왔고 AI라고 하는 알고리즘 물론 AI는 아주 오래전부터 딥러닝 기술 같은 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 뭐 다양한 형태로 또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인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네 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2019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다양한 곳을 통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컴퓨팅 디바이스들, CPU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어떤 디바이스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최근에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고 다이거노스틱한 어떤 분석을 해왔다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는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되게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AI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AI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뭐 인텔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을 고객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고 또 좋은 제품이 많이 팔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항상 고려를 할 거고 또한 그게 비즈니스 측면이라고 한다면 오퍼레이션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은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또 특히 어떤 보안 유지상에서 어, 보안이 잘 유지되면서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것인가 결국은 어, 모든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통해 갖고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결국은 뭐 회사의 성장 또는 뭐 생산 효율성, 판매 증가 이런 쪽하고 직결된다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회사든 개인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어떤 사회든 어떤 지역 사회든 이런 이 어떤 단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정의한 다음에 그 문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어떤 이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을 통해 갖고 인사이트 도출해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결국은 찾기 위해서 AI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면은 AI라고 하는 것들 또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되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지 못한다면은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구현하는 데 있어갖고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데이터는 뭐 거의 뭐 유전과 같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은 좀 아까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한 4% 정도밖에 아직 해석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오랜 기간이 지나도 이런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어마어마한 유전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분명한 사실이긴 하니까 이거를 나만이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면 이런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데이터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한 대략 6가지 또는 7가지 스텝에서 데이터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어떤 기술과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것을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나만의 공간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어떤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을 때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 또는 그 자동차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뭐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교통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빌딩에서도 뭐 에너지 데이터 내 저 빌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할지 생각한다면 뭐 대낮에는 불을 꺼놔야 될 거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에어컨을 적절하게 만약에 바깥 날씨에 유동적으로 건물 안에 또 온도가 자동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그 에너지 효율적 면에서 훨씬 좋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빌딩 데이터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이프티를 통해서 위에서는 CCTV에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은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떤 거를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 뭐 범인을 잡을 것인지 또 위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람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뭐 헬스케어는 앞으로 되게 유망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생활 패턴, 음식을 먹는 어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내 건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또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뭐 심장에 대한 문제, 또 뇌졸중에 관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헬스케어 관련해서 우리 건강에 이런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환경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정부, 뭐 교육, 뭐 집에서 뭐 스마트홈을 구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결합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 여러 가지 형태로 모으고 있긴 하지만은 특정 분야를 먼저 어떻게 보면 뭐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뭔가 이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서로 다른 분야를 결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아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과 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가 뭐 비디오 데이터, 보이스 데이터, 뭐 시계열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만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지 또는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센터에다가 운반해 올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고민을 해야 돼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뭐 지금 이제 6G, 5G 기술이 5G, 6G 기술, 뭐 와이파이, 로라, 뭐 지급이, 블루투스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빠르게 이 데이터를 옮겨갈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어떤 이동에 있어서 속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 기술을 통한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축하거나 6G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오른쪽에 보면 서비스는 뭐 핸드폰으로 구현해 줄 건지, 컴퓨터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건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또 여기에 당연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하겠죠. 핸드폰인지 뭐 와이파이인지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다양한 기기 어떻게 보여줄 건지 무엇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정 왼쪽에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문제를 정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잡았다고 한다면 중간에서 이제 어떤 포탈적인 측면에서 또는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데이터 플랫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에서 분석하고 어떻게 전처리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헬스케어 관련된 생태계, 데이터 생태계.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 뭐 건강검진 데이터, 뭐 혈압 데이터, 내가 평소 때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데이터, 잠은 수면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즉 그걸 구현할 수 있게끔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이런 큰 이원적인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하나만 딸랑 있어서 AI만 있으면 된다?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또 복잡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을지 아까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 말씀드렸었잖아요.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지에 대한 뭐 그다음에 사후 관리 그다음에 이런 일곱 가지 여섯에서 일곱 가지 단계에 이르는 그런 어떤 데이터의 그 중심으로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분석 어떤 시각화 이런 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뭐 IT 로그, IoT 피드백, 비디오, 오디오 파일, 이미지 파일이 들어오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죠. 요 데이터들 보내는 방법,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또 이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내 로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또 기존에 바깥에 있던 데이터들을 이 내 로컬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결합을 시켜서 컴플리트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동시키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클렌징, 프리프로세싱 이제 전반적으로 프리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처 엔지니어링도 한 상태에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다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뭐 해물라면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재료들을 갖고 와서 새우를 뭐 손질하고 조개를 해감을 해서 모래를 빼내고 파를 뭐 썰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먹기 좋은 형태로 뭔가 재료를 만들어 놔야지 지금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지만 인공지능 구현하는데 소위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또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근데 그리고 비로소 학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가 필요로 했던 인사이트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구현할지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컴퓨터로 보여줄 수도 있고 내 스마트워치로 뭔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고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구현을 할 때 사실은 AI는 뭐 이퀄 트레이닝이고 GPU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데이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학습을 하는 분야는 아주 특정 분야이긴 하고 이 학습을 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할지,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이 소위 이 엔드투엔드 워크로드 그다음에 AI 워크플로우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AI 나는 GPU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다시 돌아가서 어떤 데이터 플랫폼 어떤 구조인가, 조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센싱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모여지겠죠. 뭐 클라우드 소싱, 뭐 엣지 컴퓨팅 이런 커넥티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시큐리티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걸 잘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 GPU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CPU가 있어야 되고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뭐 SSD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SSD에서 CPU로 데이터가 넘어오고 CPU에 있는 CPU가 데이터를 뭐 GPU든 또는 CPU 안에서 처리하든 일단 CPU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빈번하게 데이터 처리를 하게끔 될 거고 그 다 잘 데이터 처리된 데이터가 다시 저장 스토리지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갖고 이번에는 GPU에 또는 GPU에 보내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진 모델은 다시 뭐 저장이 된다면 그 모델을 다시 끄집어내 갖고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CPU, GPU, NPU 특히 추론하는 과정에서 NPU가 되게 이거를 가속해서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예를 들면 인텔에서 최근에 뭐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우디 2와 같은 가우디 3와 같은 제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또 뭐 가우디보다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예전에 이제 인텔이 제공했던 모비디우스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정한 모델만을 아주 작은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번에 이제 AI 드론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모비디우스 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제품으로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모니터링하고 뭐 폴리시 매니지먼트 데이터 가버넌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오픈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가 잘 정제되고 잘 처리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그런 플랫폼 안에서 그런 게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전체적인 이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구현하는 게 되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구현하는 게 되게 힘드세요. 여러분들 AI를 되게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은 기업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안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비로소 AI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드투엔드로 구현이 되고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하는 분들을 저희는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드론 갖고 행사를 이번에 진행을 할 건데 드론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면은 드론은 이제 이 트레이닝과 학습하는 과정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이제 모으게끔 될 거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거나 또는 드론을 날려서 직접 이미지를 뭐 드론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모으거나 이렇게 하게끔 되는데 그 모아진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되면 미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처리 되겠죠. 필요 없는 데이터를 뭐 버리거나 데이터가 적고 있는 데이터를 뭐 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걸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갖고 있는 모델을 갖고 드론에 탑재를 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드론은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드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 그동안에 학습했던 어떤 이미지를 갖고 날아다니면서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즉 소위 그거를 인퍼런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트레이닝과 인퍼런싱 두 가지 분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인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텔 코어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미티어 레이크 그 MPU는 이런 인퍼런싱을 가속하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르게
전처리하고 다양한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은 주로 CPU에서 많이 이제 담당을 하게끔 되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도 행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필요하게끔 되고 그 다음에 인퍼런싱 하는 거는 모델링된 어떤 모델을 갖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해주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 아니라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NPU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GPU가 필요하지만은 인퍼런싱은 딱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이미지 뭐 동물만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추론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GPU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의 GPU를 통해서 대신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특정 태스크를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N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어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CPU 기능과 GPU 기능과 그 다음에 그 NPU 기능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인퍼런싱을 하게끔 되는데 이 각각 해당되는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들이 필요로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 뭐 요새 같은 경우 예전 같은 하드디스크를 썼었는데 워낙 데이터가 많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특히 SSD를 사용하는데 SSD하고 CPU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I/O를 빠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드론에서 어떤 이 컴퓨팅 시스템까지 엣지 컴퓨팅까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지 5G를 보낼지 블루투스를 보낼지 와이파이를 보낼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토어를 하고 데이터 인젝션 데이터가 갖고 들어온 걸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게끔 되겠죠. 그리고 인퍼런싱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학습을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트레이닝 여기긴 하겠죠. 트레이닝 하긴 있긴 하지만 인퍼런싱하고 데이터셋 자체를 전처리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모델을 스토어한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뭐 여기 뭐 라벨링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여섯 단계에 해당되는 뭐 사후 관리는 빼놓고더라도 여섯 단계에 해당되는 분야의 어떤 시스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AI를 하셨던 분들이 GPU면 다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인텔의 CPU, 제온 CPU, 그다음에 또는 인퍼런싱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AIPC라고 하는 기능들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최근에 특히 이런 인프런싱 하는 시스템들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데이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 몇 조씩에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하면 내 컴퓨터에서 내 핸드폰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뭐 그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서비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만큼 어, 그 인퍼런싱을 어떤 식으로 할까? 특히 경량화된 모델을 갖고 어떻게 적용해서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나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갖고 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쪽에 대한 기술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인프런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내 핸드폰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 어떤 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꼭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긴 하지만 데이터라는 것들은 또 그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그 데이터를 CPU, GPU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긴 했지만 또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이 딥러닝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기계학습 같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 다양한 기계학습 분야에 있어 갖고의 CPU,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머신러닝 또라든지 뭐 RNN, 그다음에 뭐 디시전 트리 다양한 방식들이
CPU 또는 GPU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GPU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보니까 CPU하고 GPU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 특히 학습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학습을 이제 보통 GPU라는 것들이 학습을 보통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학습을 하게 학습을 다 마친 후에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라는 걸 많이 모아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계속해서 서비스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하루 이틀 만에 새롭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뭐 6개월, 1년 동안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새롭게 학습을 시킬 때 필요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동안에 학습을 할 수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GPU를 너무 많이 사다 보면 학습할 땐 되게 좋을 수 있긴 하지만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 얘를 되게 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신경을 쓰면서 CPU, GPU의 어떤 조합을 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그래서 뭐 수집,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겠네요. 수집하고 저장 통합해서 처리한 다음에 분석 사용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그 각 단계에서 회사들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 분들은 그럼 나는 인공지능을 해서 어디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취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이 데이터에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기서 만들어진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어떤 엣지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워낙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한 부분, 나만의 데이터는 뭐지, 나만의 특화된 데이터가 뭐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해질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뭐 5G, 6G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표준화시킬지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뭐 당연하게 AI는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근데 AI를 구현하는 것들은 워낙 요새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필요로 한 사람들 얼마만큼 많을까라고 본다면, 제가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뭐 보여드렸던 걸 좀 심플하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하나 AI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의 제1차 AI 시대가 있었고 2차 AI 시대, 그리고 뭐 빙하기를 여러 개 거쳐오다가 이제 2010년대, 2013년부터 제3차 AI 시대가 열리고 있기는 한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AI 시대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전후로 해서 이 AI 시대라는 게 제4차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생성형 AI가 나오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AI의 또 다른 트렌드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기존의 2010년대, 2013년부터 시작된 제3차 AI 시대가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 중심의, 알고리즘 중심의 데이터의 시대고 개발 중심의 시대였다면은, 그 생성의 AI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에서는 훨씬 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나만의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나만의 어떤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AI 시대가 열려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제가 이 생성형 AI 이미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특히 저희가 왜 스테이블 AI 디퓨전에 대한 이미지의 생성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는 2020
2024년, 저희가 2024년이잖아요, 지금. 2024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나만의 데이터셋과 기존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스몰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게 좀 이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 그러면 LLM의 진화에 대한 진화도를 여기에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한번 어, 어,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알게 모르게 챗GPT에서 춤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세상이 챗GPT를 뭐 LLM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바뀌어 나갈 거고 LLM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어, 이 데이 AI를 활용하는 쪽에 어떤 시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말에 챗GPT가 공개되는 불과 2개월 만에 이용자가 1억 2천만 명에 도달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큰 어떤 영향을 어떻게 보면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드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구글에서는 바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챗GPT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AWS 클라우드상에서 그래서 AI와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고객은 10만을 넘고 있는 상태고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이 54% 이상 향상을 하고 있고 향후는 5년 후는 80% 이상 코드를 생성형 AI가 작성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챗GPT에 코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해봤던 건데 내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챗GPT한테 내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켜고 그 카메라에서 찍히는 이미지를 어, 인식을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과 비교를 해서 가장 어떤 이미지가 가까운지 1, 2, 3위를 매기고 각 1, 2, 3위에 해당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찍을 때는 그 컴퓨터상에 GUI를 만들어 갖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챗GPT를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를 적어 놨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들이 할 수 있는 뭐 가서 배우는 내용들이 왜냐면 거기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비준도 들어가고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고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수집할지에 대한 기능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진짜 챗GPT에다가 그냥 글자로 적어주는 것만으로 얘가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파이썬도 깔아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건 환경적인 부분이고 아주 기초 기술을 갖고 있으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분들이나 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 안 하셨던 분들도 가능했던 거긴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기능도 구현하고 있기는 해서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게 개발자 중심의 어떤 AI 시대가 사용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갖고 있을지 왜냐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코드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만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또는 나만의 데이터 챗GPT에 안 들어있는 나만의 데이터를 챗GPT와 결합을 시켜갖고 나만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열릴 거고 어마어마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뭐 이 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스타트업도 만들어 보고 적극적으로 회사도 만들어 갖고 한번 서비스 모델 나만의 서비스 모델을 뭐 한번 구현해 보고 제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챗GPT는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회화가 가능한 거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 갖고 저는 적극적으로 챗GPT를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구매를 해서 뭐몇 조에 달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구현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챗GPT 사용했던 데이터들은 이미 인터넷에 깔린 다양한 데이터들이긴 하겠죠. 근데 이 데이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만의 뭐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건 대비 내용이 없을 거고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들 개인정보 보호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는 이 챗GPT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데이터들 자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어서 만들어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어떻게 보면 챗GPT한테 나만의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된 한국만의 어떤 건강검진 데이터를 어떻게 물어볼까? 대답을 제대로는 안 할 거고, 물론 대답은 하죠. 확률적으로 항상 AI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부 거짓말이랄 수 있다는 건데, 방법은 결국은 한국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모델을 잘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챗GPT와 결합을 해서 모델을 결합하고 이 여기에다 뭔가 질문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챗GPT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만의 건강검진 데이터 를 그 데이터는 훨씬 작겠죠, 그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은 그 정도까지 GPU는 필요 없을 거고, 하지만 이 건강검진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거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에 대한 그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에서 어떤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각 분야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들은 뭔지에 대한 어떤 인력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긴 해서 그리고 그거는 나라마다 기업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시장 자체는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걸 좀 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2017년을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이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구글, 뭐 딥마인드,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2017년도에 공개한 후에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거를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은 뭐 기계 번역 관련된 부분, 언어 모델, 시계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들, 멀티모달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뭐 딥마인드는 주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백질 뭐 알파폴드에서 단백질 뭐 이렇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하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오픈 AI에서는 GPT-3를 만들고 있긴 하고 챗GPT를 만들긴 했었지만은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 많이 하고 있어요. 클립, 달리, 뭐 글라이드, 달리2, 메타에서는 뭐 그 뭐 마스크도 오토 인코더도 있긴 하지만은 뭐 스테빌리티 AI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같은 것도 제공도 하고 있고 미드저니에서 그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서 아까 이 모델들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고 하지만 그 천문학적으로 GPU 시스템을 갖춰서 학습을 시키긴 했지만 그 학습이 끝난 상태는 이 시스템을 놀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데이터를 뭔가 새롭게 모아야 되는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 데이터의 수집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 만들긴 쉽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그런 데이터 센터를 뭐 몇천억씩이나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델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관점으로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회사들이 이런 노란색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많은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API를 활용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챗GPT 이후에
이 LMM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뭐 바드, 챗GPT, 뭐 라마, 특히 라마 3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다양한 회사들하고 협력을 했지만은 최적화되어 있는 스몰 모델을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 핸드폰, 뭐 엣지 서버, 엣지 컴퓨팅, 노 AI PC 같은 데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API 세트를 활용을 하게끔 되면 내가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고도 또는 내가 가벼운 모델을 쓰고 라마3와 같은 가벼운 모델을 쓰거나 또 나만의 모델을 데이터를 갖고 학습시킨 조그만 모델을 결합을 시켜갖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은 서비스, 좋은 또 할로시네이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모델들이 어떤 게 있는 거고 내 이 모델을 어떻게 API로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구글은 모든 거를 다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모델도 개발도 했고 뭐 AI 반도체도 일부 만들고 있고 하는데 뭐 반도체는 당연히 인텔, 엔비디아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기도 하니까 각각 해당되는 분야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하드웨어적 인프라 부분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스몰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갖고 그런 서비스 각 분야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잘 배우셔 갖고 진짜 그 분야에 맞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소프트웨어 개발,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어서 각 회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챗GPT라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저는 챗GPT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 끝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멀티모달 강점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텍스트를 갖고 어떻게 하면은 챗GPT하고 결합을 해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는 설명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는 문장을 가공하고 문장을 요약하고 위키피디아풍의 문장을 출력할 수도 있고 특정한 캐릭터 언어의 사용을 변환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문장의 가공은 문장의 첨삭, 기사나 소설 집필 보조도 하고 문장으로부터 스케줄이나 태스크 발치하고 상황에 맞는 정형문을 출력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주기도 해서 회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내주기도 하죠. 문장을 가공을 하는 건데 번역을 하고 뭐 외국어 회화 연습 대상을 하고 있어갖고 최근에 이제 외국어 배울 때 챗GPT를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챗GPT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적은 좀 글 문장이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효율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또 문장으로 지정한 처리 코드를 생성하기도 하고 도큐멘트 코드부터 도큐멘트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마케팅으로 쓰는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최근에 논문에도 이런 걸 적용한다고 많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다양한 챗GPT 주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열려가는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4 어떤 인공지능의 시대 어떤 엣지 AI PC, 엣지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떤 앞서 나가는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는 2013년도 워드 투 벡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런 RNN, 뭐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이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 개발이 되고 있다가 트랜스포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GPT 버트, 인스트럭 GPT, 챗 GPT 관련된 이제 2023에는 GPT-4가 이제 모델이 릴리즈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 이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GPT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이 GPT-4라든지 버트라든지 라마3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모델과 결합을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건데, 그래서 GPT-4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 학습을 통해서 모델 이제 어마어마한 모델인데 이 모델이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거의 대학 입시 수준의 학생들이 구현할 수 있게 시험을 패스할 정도의 결과를 낸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어갖고 뭐 이게 이제 월 사용료 같은 게 내잖아요. 이게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낼 텐데 뭐 충분히 그거 돈을 내고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테스트해보고 나는 어떤 걸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 나만의 비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나만의 비서를 두고 내 업무를 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효율적으로 뭔가 어 보통 1시간, 2시간 걸리던 일들을 뭐 10분, 2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되게 효율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용한다면 그런 걸 잘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생성형 AI에 대한 그 사용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 사용법은 파인 튜닝, 목적으로 하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사전 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를 갱신하거나 이제 이 파인 튜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제가 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건 거예요. 그 LLM을 사용하는 5가지 실장 패턴이 있긴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드는 거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고 뭐 오픈 AI가 그랬던 것처럼 구글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또는 국내에서 몇 군데 업체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LLM을 구축한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엄청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2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때도 그래서 이 온프라미스를 이용하든 클라우드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모델하려면은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엄청나게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몇 군데 기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내 시스템 요거는 대신에 이 몇 조, 1조라고 해보죠. 1조가 드는 건데 얘는 뭐 1억, 2억을 들여갖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API를 사용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구현한다. 이런 쪽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라지 랭귀지 모델 대신에 이 모델들은 꼭 이렇게 큰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 쓰려면은 사내 시스템도 좀 큰 컴퓨터가 필요하게끔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스몰 LLM을 쓰는 거죠. 라마3가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마3에 뭐 7빌리언 이런 모델을 잘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그거를 결국은 내 AI PC 또는 핸드폰에서 구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해낸다. 근데 API를 어떻게 사용할지 API를 활용하는 거죠. 데이터 이제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대가 열려나갈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를 꼭 잘 생각을 하셔서 고민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클라우드를 경유해서 API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만의 어떤 시스템을 크게 구축해서 API를 사용하는데 그거마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예 내 컴퓨터 시스템을 어떤 클라우드에서 API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사내 시스템을 좀 더 적게 만들어 갖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여기서 뭐 나만의 모델을 학습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나만의 생성형 서비스를 AI PC라든지 핸드폰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핸드폰에 붙게끔 되긴 하겠죠. 이쪽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소위 이제 OSS로 생성형 AI를 보완하는 거고 랭체인이나 라마 인덱스 같은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게끔 돼요. 그 랭체인, 라마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 현재 손흥민 골 개수는 물어보면 챗GPT3에 대한 물어보면 챗GPT3는 2019년까지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손흥민 골 2024년도 시청 시점에서의 손흥민 골 개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이런 대답을 하겠죠. 손흥민은 토트넘 하스퍼에서 되게 축구를 잘하고
뭐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20골을 넣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를 안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랭체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API LLM을 사용할 수 있는 랭체인을 잘 활용을 해갖고 리퀘스트라면 랭체인을 물어본 라지 랭귀지 모델 1차적으로 대답을 물어보고 얘는 손흥민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손흥민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응답을 못하긴 하지만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얘는 랭체는 동시에 손흥민의 골에 대한 관련된 것만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손흥민의 여타 다른 데이터들을 안 모으겠죠. 손흥민의 기본 정보는 이미 여기 다 있을 거니까. 여기에 이미 있을 거니까 손흥민에 대한 골에 대한 데이터만을 모아서 학습을 시켜갖고 2019년부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골 개수에 대한 것만 학습을 시키는 거고 또는 어떤 데이터셋을 갖고 있어갖고 이 라지 기준 모델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는 골에 관련된 부분이 비교했던 답이 다를 거잖아요. 얘는 뭐 10개야 그런데 이미 벌써 20골을 넣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손흥민은 되게 훌륭한 선수고 토트넘 하스퍼에서 공을 차고 있는 선수고 그전에 독일에 있었고 한국 사람이고 지금은 14골을 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랭체인이라는 건 결국은 랭귀지 체인을 통해 갖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스몰 LLM과 나만의 데이터, 최근의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서비스를 구현해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랭치엘 라마 인덱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이렇게 보면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소위 OSS라는 거라서 이 랭치엔과 라마 인덱스를 잘 활용하시면서 나만의 서비스 꼭 만들어 보시고 이런 걸 트라이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가지 특징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넘어가도록 하고 멀티모달이 열어가는 세상은 멀티모달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챗GPT를 생성해 AI가 일으키는 산업혁명의 제1보에 지나지 않고 텍스트를 추가하고 이미지나 음성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데이터를 음성 따로 뭐 이미지 따로 학습을 시켜갖고 각각 어떤 결과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게 뭐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멀티모달은 아트 대표적으로 음성, 뭐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한꺼번에 다 데이터셋으로 하나로 만들고 그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멀티모달의 시대가 계속해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플라밍고, 뭐 GPT-4 바드 이미지 바인드 이런 기능들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팜세이키는 구글에서 이제 구현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 모델이 구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흘렸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고 챗GPT에 집어넣으면은 챗GPT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료수 흘렸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고 딱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 팜세이킨과 같은 로봇 팔에 연결이 되고 로봇들에 연결이 돼서 이 로봇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주변에 물이 어디 쏟아져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확인할 거고, 그 로봇이 걸레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저희가 음료수를 흘렸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알아서 컴퓨터를 켜서 아까 내 컴퓨터를 켜서 뭘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챗 GPT 상에서.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이 방 안에 어디가 물이 쏟아져 있는지 어디가 걸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얘가 또 로봇한테 야, 걸레는 뭐 X좌표 20에 Y좌표 30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걸레를 짚고 그 다음에 물이 쏟아진 건 X좌표 0과 0에 있으니까 여기 0과 0좌표로 와서 그거를 이동을 하고 로봇팔이 움직여서 걸레로 그걸 다 닦고 닦는 거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 비전을 켜서 제대로 물이 닿겠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닦은 걸레에 물이 이제 적셔져 있으니까 그거를 쓰레기통에 가서 물을 짜고 원래로 돌아온다. 이런 걸 다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 퓨전에 들어간 이미지들, 이 로봇팔은 컴퓨터를 통해서 받은 이미지, 그 다음에 챗GPT 쪽에 들어온 텍스트 이미지, 음료수 흘렸는데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들어온 얘는
뭐 청소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거죠. 청소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액체는 무엇이죠? 이런 이미지를 다 받으니까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정보가 들어와서 멀티모달 형태로 해서 그거를 학습을 추론하고 있는 거지. 이 모로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을 이용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진화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기계학습 모델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이나 음성, 3차원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데이터학 적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이미지 비디오를 같이 합쳐갖고 리트리브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라이밍고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데이터들이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을 했을 때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모달로 계속해서 뭔가 진화를 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할 때 보통은 어떤 이 표정을 분석을 해서 딥러닝을 돌리고 이제 인식을 했더니 레벨 4가 나왔고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말도 막 되게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눌하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어둡게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걸 했더니 레벨 7이 나왔는데 합쳐서 우울증 증세가 되게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미지하고 음성 데이터 하나로 다 결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갖고 했더니 뭔가 결국 모델을 만들어 놓는데 우울증 증세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정도가 심각한 게 아니라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모델 사례들이 연구가 되고 계속해서 뭐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모델 사례는 또 하나가 뭐 달리라든지 뭐 알파폴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오른손으로 기울어진 타워에서 사과를 피사의 사탑에서 사과를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문장의 이해를 이해하고 시각 언어 모델과 확산 모델을 통해 갖고 이렇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미지하고 어떤 텍스트하고를 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멀티모달의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아까 제가 이 시대가 계속해서 뭔가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2022년 말에 챗GPT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4차 AI 시대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든 뭔가를 이용을 해서 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 거의 200개, 300개가 되는 업체들이 벌써 생겨나가고 있고 그 업체들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뭐 챗GPT 관련된 문서 관련된 이미지 관련된 거, 디자인 관련된 거, 기타 뭐 대표적으로 여기 문서 관련된 거 뭐 그래멀리라고 보면 딱 이해가 되겠죠. 뭘 것 같으세요? 챗GPT를 이용해서 약간 UI를 좀 껍데기를 잘 씌워서 문법을 잘 해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뭐 챗 PDF는 뭘까요? 뭐 PDF에 있는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뭔가 PDF에 물어주면 PDF를 요점을 정리해주고 논문 쓸 때 되게 중요하시겠죠. 여러분 논문 쓸 때 그 논문 PDF 파일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뭐 사례 연구 같은 경우로. 근데 그걸 일일이 적어서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일일이 PDF 파일 다 읽고 한 200개 정도 논문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박사 논문 쓸 때는. 근데 논문을 다 쓰고 정리해서 그 다 주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참고 문헌으로. 그거를 얘가 일일이 읽고 필요한 것만 딱 끄집어내고 했던 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런 걸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배우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어 갖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이런 서비스 진짜 이런 회사들이 대박을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걸 그러려면 직접 써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이런 모델들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고 그럼 나는 어떤 서비스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거나 대박 날 수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마치고 두 번째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시죠.